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오늘은 정치의 재구성으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지금 국회는 방송사법을 두고 닷새째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25일 오후 방통위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가 개시된 이후 방송 3법이 모두 통과가 되었고요. 현재는 마지막 법안입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EBS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 토론이 강제 종결되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예정이고, 야당 단독으로 법안 통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의 재구성에서는 소모전, 체력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5박 6일간의 필리버스터 국회를 다뤄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치를 보는 색다른 시선, 정치의 재구성,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최태경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영훈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송영훈입니다. 김보엽 조국혁신당 수석 대변인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보엽입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성열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없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4박 5일간 이어지고 있는 필리버스터죠. 예. 자, 이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질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문진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EBS법, 그래서 이제 방송사법인데요. 자,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민주당의 핵심 목표 이유는 뭡니까? 이게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것이 KBS와 MBC 사장님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방송국을 운영을 하고 있든 아니면 정권에 충성을 하든 간에 계속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여야 간에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수십 년 동안 이걸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고리를 끊어내자. 여야가 이제 정권은 우리가 계속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5년 주기로 자주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완벽한 제도는 없지만 최대한 중립적인 여야가 서로 간에 정권이 바뀌어도 시비할 수 없는 그런 가까운 룰을 만들자는 발상에서 나왔고요. 예. 이거는 그런적으로 KBS 이사진 같은 경우에는 11명 중에 7명을 정부 여당에서 임명하고 MBC 방문진 같은 경우에는 9명 중에 6명을 정부 여당에서 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 여당 국가 권력과 또 사법 권력, 수사 권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계속 그런 식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야가 참 합의해서 이 문제를 풀었으면 참 좋았는데 그게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이제 온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핵심 내용은 방통위 운영과 관련해서 4명을 기준으로 의결을 해야 하고, 또 이사진 구성이 지금보다는 더 늘어나서 방송사 사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이제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이제 취지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는 건데 이유는 뭡니까? 제가 이건 조금 진득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관의 숫자를 갑자기 2배로 늘린다고 하면은 야당은 동의해 주실 겁니까? 이거 하기로 치면 명분은 있거든요. 우리나라 재판 지연이 심각하고 매년 상고심에서 한 4만 건씩 처리한다. 대법원장을 제외하고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으로 이거 다 재판 못한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대법관 2배로 늘려야 된다. 그런데 대법관의 임기 6년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늘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다음 대통령 임기까지 계속 남아있게 될 겁니다. 아마 야당 동의 안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과거 미국에서 있었죠.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의 대공황 때 계속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으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연방대법관 정원을 늘리려고 그랬습니다. 미국은 연방대법관 정원이 그 9명이고 종신직이잖아요. 스스로 물러나거나 사망하지 않으면 연방대법관을 못 바꿉니다. 그래서 루스벨트가 어떻게 하려고 했냐. 9명의 연방대법관 중에서 나이가 70세에 도달하는 사람이 1명씩 나올 때마다 대법관 늘려서 15명을 만들려고 했어요. 네. 당연히 부결됐습니다. 자, 지금 야당이 하려고 하는 방송사법 중에 KBS, 그다음에 MBC 대주주 박문진, EBS의 이사수가 11명, 9명, 9명인데 이걸 21명 늘리겠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코트 패킹. 그러니까 판사 우겨넣기죠. 그런 것처럼 공영방송 이사 우겨넣기를 갑자기 이 시점에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왜 갑자기라고 표현을 하냐. 이 KBS 이사수 11명, 박문진 이사수 9명, EBS 이사수 9명은요. 언제 세팅이 됐냐면 1999년 말에 세팅이 됐습니다. 당시에 통합방송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시절에는. 5년 동안 우리 사회가 논의를 했고 여야가 첨예하게 논의를 해서 99년 말에 통과가 돼서 2000년 초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네요. 그렇습니다. 그걸 여야 합의로 그때 했는데 24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이 시점에 바꾸냐는 겁니다. 이미 한번 제2요구 돼가지고 되돌아왔는데 거의 똑같은 법안을 또 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특정한 공영방송이 야권에 유리한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이사 우겨넣기가 본질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이유고요. 김보엽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요.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민사회단체, 언론현업단체 쪽에서 공영방송의 이사진 문제 개편이 시급하다라고 여러 차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를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좀 덜하지 않았을까 좀 아쉬움이 있고요. 국민의힘에는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은 현재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게 옳으냐.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방송사의 사장 이사 구조 문제를 가지고 계속 갈등하고 한 번 이쪽이 짓고 나면 나머지는 일 안 하고 또 반대로 이쪽이 짓고 나면 나머지를 쫓아내려고 안달복달하는 게 맞는가.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그럼 국민의힘의 대안은 무엇인가. 국민의힘이 그럼 정치 권력으로부터 조금 더 지금보다는 자유로운 이사진 구성을 위해서는 이런 방식이 좋겠다라고 무슨 안을 내면 그 안을 가지고 여야 큰 거대 정당들이 이견을 좁히고 조국혁신당도 어떤 의견을 내고 이렇게 해서 뭔가 타협책을 만들어갈 수 있을 텐데 지금 저는 국민의힘이 어떤 안을 냈다는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대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문제가 있지만 지금 고칠 때는 아니다라고 보는 건지. 송영훈 전 대변인 답변 듣고 김성열 대변인으로 가겠습니다.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런 악순환을 어느 시점에서는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은 먼저 지난 정부에서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당의 반성과 사과가 선행이 돼야죠. 대표적으로 KBS 고대영 전 사장 2018년에 문재인 정부 때 불법 해임됐습니다. 이 불법 해임이라고 하는 건 제 주장이 아니고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사과와 반성이 없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를 바꾸겠다고 합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악순환을 끊어야 됩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 과거 영국에서 그 피코크 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BBC 수신료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한 2년 정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첨예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런 공론 기구를 만들어서 과거에 99년 통합방송법 할 때처럼 사회적인 중지에 모아야죠. 그런 과정이 없이 야권이 머릿수로만 밀어붙인다. 그러면 또 그냥 제2요구권 행사하고 되풀이 되는 겁니다. 네. 김성열 수석 대변인 듣고 최태경 전 대변인으로 가겠습니다. 공론기구 만들어서 논의해가지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있는 게 문제고요. 이거 갑자기 나온 이야기는 분명히 아니에요. 갑자기 나온 이야기는 분명히 아니고요. 그 전부터 문재인 정권 시절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 여당이 너무나 박문진 비롯해가지고 방송계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게끔 되어 있는 이 구조에 대해서
바꾸자고 했습니다. 계속 해왔는데 그 전까지 이제 여소야대가 된 적이 별로 없어요. 국회에서. 물론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된 적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당에 유리한 쪽이 되면은 그걸 국회에서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기가 어려웠었어요. 지금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당에 유리한 거가 있으니까 민주당 야당은 야 이거 바꾸자 하고 있는데 이거 만약에 가정에서 다음번에 여야가 바뀌잖아요. 그럼 이거 저희 국민의힘이 하자고 그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언젠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동의를 할 겁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사과가 필요하다. 뭐 사과 필요하다면 사과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계속해서 어떻게 여당에만 좀 편파적인 혹은 정부에만 편파적인 그러한 언론의 중립성을 해치는 그런 사장들이 임명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요거를 끊어야 된다면 지금 이 시점이면 왜 안 되는가. 저는 지금 이 시점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뭔가 절충점 또는 중재할 수 있는 지점이 최 전 대변이 있을까요? 예, 있었으면 좋았는데요. 사실 이런 거잖아요. 미국의 지금 사례까지 대법원 사례까지 들고 와서 이렇게 막 복잡하게 이야기를 좀 제가 듣기엔 전개를 하시는데요. 1999년 말에 이 지금 제도가 마련됐다고 했잖아요. 역으로 말하면 25년 동안 왜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야기하냐가 아니고 25년 전에 마련된 법이면 이제 재정비하고 더 민주적으로 손봐야 될 때가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문재인 정부 때도 방송 뭐 장악 시도 같은 게 있지 않았냐 이런 사례를 말씀하시는데 예. 그렇게 따지면 또 문재인 정부 입장에는 그 앞정부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정권 때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아 따지면 그런 식으로 과거의 정권의 책임을 돌리면 끝이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오해하기 쉬운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당신들도 방송을 당신 편 만들려고 노력해서 덕을 좀 봤으니까 우리 윤석열 정권은 우리가 또 덕 좀 보겠다. 왜 우리는 덕 못 보게 하냐. 이런 논리로 국민들이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바꾸면 너희들이 민주당이 여당 됐을 때 바꾸자. 지금 이런 말로 오해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한 절반 정도 지났잖아요. 그죠? 다음 대통령 선거는 어느 쪽에서 승리할지도 아직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 정도에서는 적당한 시점이라고 보고. 네. 예. 사실 저는 이게 절충해서 타협됐으면 정말 좋았는데 여기 이제 아예 국민의힘이 이거에 대해서 개정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고 좀 이런 적극적 노력이 없다 보니까 이 정에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좀 담대하고 좀 대국적인 양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김보엽 수석 대변인 말씀하고 송 전 대변인으로 가겠습니다. 예, 이게 중재 순간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예.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속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야권 주도로 처리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럼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빤히 보이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이 그때 제안했던 거는 지금 기형적인 구조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 명, 지금 0명이잖아요. 여기서 공영방송 이사 강행하는 거 중지하자. 중지를 하고 그리고 야권도 법 강행 처리하는 거 중단하자. 2달 정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그러면 계속 이러지 말고 어떤 타협책이 있을 수 있는가 예. 논의하자. 우원식 의장이 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만약 정부 여당이 이사선임 중단을 한다면 기다릴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예. 그 제안 괜찮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제안이 나온 다음 날인가 그날인가 국민의힘은 거부했습니다. 타협을 위한 게 전혀 없었다고 보고 피코크 위원회 같은 거 좋죠. 그렇게 저는 할 수 있다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자리에 앉았던 호준석 대변인도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이렇게 언론 문제가 터진다. 내가 얼마나 당했는지 아느냐. 이 얘기 하시는데 네. 그때도 제가 드렸던 말씀은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면 그러면 우리가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해외의 언론 자유를 평가하는 기관들의 순위 점수를 어떻게 매기는지 보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른바 민주정부 시절에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에 언론 자유 지수가 굉장히 높게 올라갑니다. 반대로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권이 집권했을 때 확 떨어집니다. 그거는 바로 인터넷을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들이 권위가 없는
기관이라거나 아니면 이들이 한국 정부의 사주를 받았다거나 이 얘기는 하실 수 없을 거 아닙니까? 당장 저도 언론인 출신인데 언론사에 대해서 그렇게 일상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기자들을 구속을 하고 이 정부 들어서 훨씬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네. 자, 송 전 대변인 말씀 주시기 전에 어제 이제 조영 국회 부의장 국민의힘 출신입니다.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하면서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지는 정오의 구판을 당장 멈춰야 한다. 여야 지도부가 국회의원들을 몰아넣고 있는 바보들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김보엽 수석 대변인이 이야기한 것은 이야기한 대로 뭐 따져볼 뿐이 있겠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좀 대안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우리는 가려고 하는데 민주당은 이것에 대해서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뭐 안이 있을까요? 그런 거를 이제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빨리 좀 내놓을 필요는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왜 국민의힘이 받을 수 없었는가 하면은 이 방송사법 문제는 방송사법 법안으로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계속 해온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하고 묶어서 봐야 됩니다. 즉 박문진 이사선임을 못하게 하도록 방통위가 의결을 못하게끔 계속 방통위원장을 꼬투리 잡아서 탄핵소추하고 물러나게 하고 방통위 부위원장까지 심지어 법률상 근거가 없는데 탄핵소추에서 물러나게 해서 사상 초유의 영임체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과 결부돼 있어요. 우원식 의장의 중재안 중에 아까 우리 김보엽 수석 대변인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공영방송의 이사선임 절차를 중단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박문진 이사는 당장 다음 달 10일에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면은 임기가 마감이 되면은 새로운 이사 선임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해야지 왜 그걸 중단합니까? 자, 중단해놓고 여야가 협의를 하다가 그 협의가 파토가 나면 야당은 바로 뭐 하겠습니까? 새 방통위원장 또 탄핵 소추하겠죠. 그러면은 박문진 이사 또 선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단되는 거는 막아야죠. 그러니까 일단 MBC 문제를 지금 야당에서 자꾸 MBC가 일정하게 정치적 편향이 있는 상태를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하면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일단 이사선임 절차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지를 논의하면은 네. 그때부터 논의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MBC 얘기가 나왔는데 김성년 수석 대변인 말씀 듣고 최태경 전 대변인으로 가겠습니다. MBC가 야당 편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발언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MBC뿐만이 아니라 뭐 JTBC, 뭐 KBS 다 우리 녹취록에 따르면 그때 이제 녹취록은 아니죠. 우리 김 의장님께서 김진표 전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르면 뭐 대통령께서 그렇게 인식을 한다라는 뭐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어떠한 특정 방송사를 가리켜서 이제 좌편향이다, 우편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뭐 이사 선임이 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사 선임 조금 미뤄도 사실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협의를 하려면요. 저도 손해를 봐야 합니다. 자기가 손해를 안 보고 어떻게 협상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물러날 거 물러나면서 협상을 하게 된다면 협상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협상의 의지가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반대로 사실 뭐 편을 좀 들어드리자면 제가 여당이어도 이거 바꾸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여당이어도 저한테 이제 유리한 쪽의 이사들을 선임을 하고 싶겠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국회가 여소야대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국민들이 어쨌든 야당의 의견을 좀 더 존중해 줘라라는 뜻이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총선 결과가 나왔으면 어쨌든 대권에선 이기셨지만 같이 국정 운영을 한다는 파트너로 여기신다면 이 정도 서로 간의 협상은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어차피 만약에 다음번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민주당 편으로만 돌아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국힘이 오히려 야당일 때는 더 찬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고 언론 중립, 언론 공정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성년 수석 대변인님이 항상 좋은 말씀 하시지만 방금 말씀은 정말 합리적이고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방금 우리 국민의힘 우리 전 대변인께서 MBC를 야당 편향이라고 했는데 저는 KBS가 여당 편향이라고 안 합니다. 그렇게까지 표현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고요. 서로 안 그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사실은 저도 말싸움을 즐겨 할 때는 하는데 말싸움을 최대한 안 하고 싶은데요. 무한 반복되는 것 같아서 지금 우리 안타깝게도 우리 송영훈 대변인님은 너무 지금
상대 맞꼬투리 잡는 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게 우리가 언제 방통위원장을 트집 잡고 자꾸 그렇게 표현하시잖아. 우리가 멀쩡한 방통위원장을 트집 잡고 탄핵시키려 한 건 아니잖아요. 그건 너무 입장이 다른데요. 입장은 다르지만 우리가 그걸 일방적으로 트집 잡았다면 안 되고요. 2인 체계에서 우리가 우리 여당은 야당대로 수많은 월권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트집 잡았다고 말하는 순간 말싸움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금 우리 김보엽 대변인님께서 그 말씀도 하지만 윤석열 정권 지금 언론 지수가 세계 62위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40위권이었습니다. 42위. 이 수치로서 나타나는 이런 차이를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중립적인 언론 지수 매기는 데서 그렇게 낮아지고 있다는데 그걸 완전히 한쪽 귀로 흘리고 우리는 문제없다고 하면 대화가 안 되지 않나.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 무한 반복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대통령께서는 국민의힘한테 도장받아서 합의 안 해오면 무조건 거부권 행사하겠다 하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수당 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200석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국민들이 입법권이 있는 국회의석 수를 어느 정당에 더 많이 준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그러면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상권 분립과 헌법 정신을 부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경우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국민의힘에 합의 안 해온 건 동의 없는 건 다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헌법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 저는 그 말 꼭 드리고 싶어요. 네. 대단히 방대한 논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좀 반박할 시간을 충분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2요구권 말씀하셨는데요. 아무거나 제2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서두에 99년 말 통합방송법이 5년에 걸친 사회적 논의 끝에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오랜 세월 논의해서 형성된 사회적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는 법률안이기 때문에 제2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그 방송 3법은요. 야당만의 입장인 것이고 여야 합의가 안 됐어요. 근데 그 여야 합의가 단순히 안 된 게 아니고 사반세기 전에 우리 사회가 오랜 노력과 진통 끝에 형성한 사회적 합의를 한쪽이 일방적으로 깨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반세기가 지났어요. 사반세기 그 얘기도 제가 드릴게요. 자, 강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지금 총론만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흐릿한 그림을 가지고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이사를 지금 방송 3법에서 말하는 그런 단체들이 추천을 해서 이사 선임을 하면 방송이 공정이십니까? 제가 단적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게 이사 우겨넣기가 아닌지 한번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BS는요. 하루 24시간 중에 뉴스를 딱 30분 합니다. 오전에 10분, 오후에 20분. 그런데 왜 방송기자협회에서 EBS 이사를 2명을 추천해야 되죠? 보도가 본질적인 기능이 아니잖아요. EBS는. 자, 그런 모순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방송 3법에 똑같이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복수노조는 원래 그동안에 우리나라 진보 진영의 수건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송PD연합회, 방송기자협회, 그다음에 방송기술인협회 이런 데서 지금 2명씩 이사를 추천하게 해놨습니다. 그 단체들이 앞으로 복수화되거나 서로 이사 추천권을 갖겠다고 쪼개지고 경쟁하면 그 대표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예를 들면은요. 지금 그런 단체들은 법정 단체도 아니에요. 임의 단체고 국민이 권력을 부여한 적이 없어요. 선출한 적도 없고 간접적으로 임명을 통해서 대표성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줘요. 그것부터가 문제인데 그게 또 단체가 쪼개지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한번 답을 해주시면 제 좋겠습니다. 답을 간단하게. 네, 최대민 대변인 답 주시죠. 이사 추천은 21명으로 확대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자협회든 뭐 PD협회든 그리고 언론 학계 다 참여하고 있잖아요. 근데 부분적으로 디테일로 봤을 때 그렇게 주는 것보다는 다른 단체 중에 낫겠다. 이런 수정안을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제시를 했어야 좀. 아니 잠깐만요. 제가 저는 드린 사실은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잖아요. 아니, 저는 별 문제가 먼저 없다고 답변하시고. 별 문제가 없다 생각하는데 굳이 그런 한두 명의 추천권 때문에 그게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할 정도면 그런 건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이사 추천 또 EBS 같은 경우에는 MBC, KBS하고 약간 부분적으로만 다를 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디테일한 뭐 복수 노조의 경우까지 상정하고 이야기할 거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부분적으로 제시했으면 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안 다르고요. 다 똑같아서 문제인 거예요. 방송기자협회가 그 추천하는 게 KBS도 있고 MBC도 있고 EBS도 지금 방송사법에 똑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인 겁니다. 근데 EBS는 보도를 하루에 30분밖에 안 하잖아요. 잠깐만요. 제가 팩트 소개만 잠깐만요.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어떨까요? 송 전 대변인께 그러면 이런 단체에서 추천을 해달라 그런 것을 국민의힘에서 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까? 했어야죠. 아니 우리 사회가 사반세기 전에 형성한 합의를 왜 지금 시점에 와서 깨야 됩니까? 일단 그것부터 이유가 있어야죠. 자,
제가 이거 하나 자, 시청자분들 지금 아니 방송 장악을 자꾸 저도 말씀하시는데 이야기 잠깐 합시다. KBS가 박민 사장이 임명이 돼서 지금 KBS가 정권을 해서 장악이 됐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당 1명, 야당 3명을 이 방송에서 이렇게 토론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청취자분들이 모를 것 같아서 네, 말씀드리면 말씀하십시오. 요번에 21명의 이사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요. 국회 교섭단체에서 5명, 방통위가 선정한 방송 미디어 학회에서 6명, 그리고 시청자위원회 4명, 기자협회 2명, PD협회 2명, 방송기술인연합회 2명. 부분적으로 수정은 가능하지만 이 구성이 어느 국민이 봐서 어느 한쪽에 극단적으로 유리하게 짰다고 생각할 국민은 전 별로 그거 없다고 제가 좀 생각합니다.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부분적인 부족함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했어야죠.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고 네, 자 말씀하시죠. 시청자위원회는 이거 다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시청자위원회는 어느 그 시기든 사장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그 시청자위원회도 유리하게 구성이 돼요. 그러면 MBC가 지금 경영진 바뀌기 전에 현 상태에서 지금 그 방문진법 개정안 대로 이사를 추천하면은 현 시청자위원회에서 추천해요. 그 다음에 방송 3법만 있습니까? 지금 방통위법 개정안 같이 내셨잖아요. 그 방통위법 개정안에서 의사정족수 4명으로 바꾸면 야당 추천위원들이 비토권을 가져요. 그러면은요, 그건 지금 정부 측에서 방통위가 학계 그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6명을. 그러니까 MBC, 잠깐만요. MBC를 자도 야당 방송을 만들면 안 된다니까요. 잠깐만요. 그거부터가 극단적인 제가 잠깐만 여기서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송영훈 전 대변인께서 여당 1명, 야당 4명 이렇게 그걸 마치 이제 KBS의 뭐 결정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정치의 재구성이라는 코너의 성격상 지금 의석과 관련해서 의석이 있는 4개 정당이 모여서 토론이 진행된다라는 거 자칫 청취자분들께서 이거 오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니 근데 그 말씀도 오해를 부를 수 있어요. 지금 이 4당 말고도 의석 네. 있는 정당이 작은 정당들이 더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의석 순서대로 예, 예. 순서대로 저희가 뭐 5명, 6명을 모실 수가 네. 없기 때문에 예, 여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황이 이제 반복됩니다. 지금 법안을 통과시켜도 계속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상황인데 김성열 수석대변인께 여쭤보면은 뭔가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옳다 그러다 떠나서 뭔가 좀 해법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개혁신당이나 두 양당으로 안 된다 그러면은 제3의 정당이 좀 나서서 뭐 제안할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저희가 지난 최상병 특검법 때 그 저희의 제3자 추천 특검안을 낸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는 일단 먼저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방송 4법에 완전히 동의한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은 있어요. 예. 좀 전에 우리 송영훈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구성에 있어서 약간의 의견들은 저희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 자체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에는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저희도 저희만의 안을 좀 내고 싶죠. 근데 저희가 낸다 그래서 지금 이 양당 양극단의 정치 상황에서 저희가 중재안을 낸다 그래서 막 먹히지가 않을 것 같아요. 좀 전에 우원식 의원님 중재안 잠깐 우리 김보엽 수석 대변인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는 사실 우원식 의장님 중재안 굉장히 합리적이었다고 봤거든요. 근데 그 부분조차도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이건 사실 중재안에 대한 거부는 저는 아무리 명분을 내세워도 국민의힘에 좀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바꾸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이건 계속 쳇바퀴 돌기로 갈 수밖에 없고요. 또다시 탄핵을 할 수밖에 없고 또다시 사퇴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은 좀 누군가 실타래는 좀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탄핵은 이제 방통위원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그렇죠. 방통위원장 탄핵이나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이 악순환을 누군가는 끊어야 되는데 그걸 네가 끊을래 내가 끊을래 그러면은 이건 끝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하나 책임을 지고 좀 더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잠깐만요. 김현수 대변인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뭔가 누구 책임이다 이런 걸 떠나서 조국혁신당의 어떤 뭐 정치 성향도 있겠습니다만 뭔가 해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구 책임이다라는 차원을 떠나서 지금 어떤 식으로든 뭐 국회의장이 나섰던 국회 부의장이 나섰던 이게 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방통위법 그 세부 내용도 지금 여기 와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통과될 법이면 좀 깊이 들여다볼 텐데 네. 다만 그 숫자가 좀 늘어서
정치 권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더 자유로워지는 쪽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러 단체들을 얘기를 하면서 다 저쪽이 뭐 좌편향이다, 좌파다, 좀 이런 식으로 잘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응? 다 이게 온통 세상이 다 좌파인 것 같을 텐데. 보는 시각은 이제 다를 수가 있으니까 제가 다를 수는 있는데 여쭤본 거는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 논의가 나왔던 부분이니까 뭔가 기존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외에 뭔가 다른 해법이 그러니까 있을까요? 저는 이게 이번에는 빤히 수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국회 통과, 윤 대통령 거부권, 재의결에서 아마 부결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다시 또 법안을 낼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쯤에는 국민의힘에서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중재안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송전 대변인요. 그 김보엽 수석 대변인께서 제가 자꾸 하지 않은 말씀을 덧붙여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좌편향이나 좌파라고는 한 번도 지금 이 토론에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편향적이라는 표현에는 그런 게 들어 있는 거죠. MBC에 일정한 정치적 편향이 존재하는 것은 그거 없다고 할 수 있나요? 자, 단적으로 예를 들면 MBC가 지난 대선 3일 전에 뭐 했습니까? 김만배 신앙님 그 뉴스타파 조작 녹취록, 그걸 MBC 뉴스데스크에서 4꼭지나 보도하고 나서 그 녹취록이 조작된 걸로 확인이 되고 나서도 팩트에 관해서 사과 방송 한번 했습니까? 그런 부분을 문제 삼는 거예요. 좌우를 떠나서 최소한 팩트 앞에서는 겸허해야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 이 쟁점사항이 이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관련입니다. 자, 지금 이례적인 3일간의 청문회를 했는데 최태경 전 대변인께 먼저 여쭤보면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청문 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요. 저도 최근에 국회의원분들 여기 참여한 분들은 이야기는 듣지는 못했는데 국민 여론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8년 동안 6억 가까운 법카 사용을 한 거잖아요. 그 내막을 보면 부적절한 게 너무 많이 나왔어요. 총액도 너무 가하게 많고. 그래서 이거는 좀 국민 정서상 또 뭐 이 최근 이제 여론조사도 곧 할 것 같긴 한데요. 예. 좀 용납하고 받아들이기 정말 좀 힘들지 않는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 저 대전 MBC에다가는 국회에 서류 제출 자료 하지 말라는 그런 행위까지 있기 때문에 좀 가하게 부적절하다. 그래서 저는 뭐 가볍게 말씀드리자면 윤석열 대통령님이 본인하고 철학이 비슷한 분 임명하는 까지 이해합니다. 그런데 너무 극단적인 편향적 인사는 이번 기회에 좀 자제해 주시면 서로 협치가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가. 예. 예,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성전 수석 대변인요. 네, 저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 검증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청문회 전부터 뭐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한 적 없고요. 끝까지 보면서 청문회 과정을 통해 가지고 판단을 내리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많은 부분들 중에 사실 법카 유용, 뭐 그다음에 무단 결근 이런 거는 저희는 사실 그렇게 심각하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 절대 문제가 없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의 본질은 그거보다 조금 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임명이 됐을 때 어떤 일을 하는 것이고, 이 사람이 방송통신위원장이 돼서 법카를 위용할 것을 걱정해야 되느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뭘 하는 걸 걱정해야 되느냐, 어떠한 이념적 편향성에 의해 가지고 방송을 제어하고 장악하고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봤고, 예. 저희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이념적 편향성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되다 보니까 엄정한 중립을 좀 지켜줘야 되는 그 상황에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김보엽 수석 대변인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은 반대합니다. 안타까운 점이 윤석열 대통령의 주변에 사람이 그렇게 없는가. 최소한의 우리 사회에서 교양과 상식을 가진 분이 예. 방송통신위원장을 맡으면 좋겠는데,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에 대해서 우리 정부마저 오염수라고 쓰고 있는데
이분은 계속 처리수라고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 정부의 이해를 대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요.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이분은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이게 편향돼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 뉴라이트 사관과 자기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균형감이 없는 분이 방통위원장을 맡으면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을 위한 정책 할 수 있을까? 당연히 의심이 들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야당에서도 고개를 끄덕거릴 만한 합리적인 분, 최소한의 교양과 상식을 가진 분, 우리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얘기를 하는 분, 이런 분이 후보로 나서면 예, 야당도 기꺼이 알겠습니다.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 전 대변인께는 일단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은 또 이미 보도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할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 되겠죠. 높다고 봐야죠. 네. 애초에 이 청문회를 왜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짚어봐야 됩니다. 사실은 안 해도 되는 청문회고 이진숙 후보자가 원래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원장 원픽도 아니에요. 세 번째잖아요. 왜 세 번째입니까? 야당이 2번이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기관 자체가 스톱될 수 없으니까 방통위원장들이 연거푸 사퇴를 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탄핵소추안이 2번 발의됐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민주당을 2번이나 발의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도 방통위원장 되면은 탄핵하겠다고 음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거 다 방통위가 의결을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는 걸 이제 국민들이 다 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식의 그 입장으로는 히딩크 감독이나 세종대왕이 방통위원장 돼도 탄핵돼요. 기관 자체를 의결을 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자질 논란 이전에 왜 이런 무리한 탄핵 소추를 반복해서 자꾸 방통위원장 사퇴시키고 새로운 사람 지명하게 하고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가. 이거부터 사실 짚어봐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실제로 또 민주당에서는 탄핵 움직임이 있기도 합니다만 그 전에 이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아까 카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사용 액수가 단순히 많아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지금 그 MBC 사장을 했던 김장길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MBC 사장을 했으니까 경영에 대해서 저희 4명보단 잘 알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신료를 안 받는 회사니까 그 지역 MBC 사장들도 그 수익 증진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영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측면에 사용이 된 것이 있을 거고 다만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이 빵 있죠. 부분입니다. 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확인을 해보면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자꾸 이런 법인카드 문제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사실 민주당 스스로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법인카드 하면은 지금은 이제 적지 않은 국민들께서 그 이재명 전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런 거를 동시에 연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전략적으로 득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최 전 대변인. 저기 이제 방통위원장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방통위원장 옹호하다 못해 세종대왕님까지 모독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이전에 윤석열 정부 임명한 방통위원장에 대한 문제점을 야당에서 공격하고 그게 실제로 문제가 있든 없든가 야당에서 비판하고 여당에서 옹호해 왔긴 했어요. 그런데 우리 민주당에서 이의너기를 하지 말라. 그 불법이라는 수차례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5인 이사에서 2사람이 의결을 해오고 또 국민 다수가 문제가 있다고 여론조사에도 논의 행위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야당이 트집잡는다 식으로 하면 그건 말싸움하자는 것밖에 안 되고 그 얼마나 억지로 옹호를 하려면 세종대왕이와 방통위원장을 해도 문제가 야당은 시비를 걸 거다. 그럼 세종대왕처럼 완벽한 분인데 민주당이 지금 시비 걸고 있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거는 정말 말싸움식의 방식밖에 안 되고요. 이 이야기를 앞에는 사실 제가 그냥 넘어왔는데 MBC가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불리한 보도한 거 있다 찾아가지고 막 그 사례 소개하셨는데 잠깐만요. 그런 식으로 하면 민주당은 MBC 외에 수많은 방송국에서 국민의힘 유리하게 보도한 거 수없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MBC를 지금 KBS 방송국에서 MBC를 그렇게 극단적인 민주당 편향의 방송으로 갖다 주장하는 거는 어느 청취자가 들어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자, 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불리한 보도라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팩트가 틀린 것도 아니, 다른 잠깐만요.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시고 기회를 또 드리겠습니다. 불리한 보도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례는 명백하게 팩트가 틀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선거 3일 전에. 그러면은 허위로 드러났으면 방송사가 그걸 적극적으로 바로잡고 국민들께 선거 직전에 판단을 오도하게 해드려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야죠. MBC가 그런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참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잠깐만요. 방송국은 몇 배 돼 있습니다. 마무리하고 내가 다음에 기회- 엄청나게 그 충분히 자료를 기회를 뽑아올게요. 드리겠습니다. 오디오 끊지 말고 제가 계속 그쪽도 말씀드릴게요. 끊었습니다. 2인 체제 말씀하시니까요. 일단 그 2인 체제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국회가 3명을 추천하기로 돼 있는데 국민의힘이 추천을 해도 민주당이 2명 추천을 안 하잖아요. 최민희 의원 사건 핑계대면서 계속 추천을 안 해요. 그래서 2인 체제가 계속된 겁니다. 그다음에 2인 체제가 위법합니까? 지금 방통위법에는요. 의사정숙수 규정돼 있지 않아요. 제적위원회 과반수로 의결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돼 있냐? 2008년에 방통위법 제정할 때부터 16년간 계속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걸 이제 와서 지금 2인 체제는 위법하다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YTN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에서 제적위원이란 현재의 실제 위원수를 의미하는 바 이 사건 처분은 2명의 제적위원이 참여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규정상 의결 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5월 23일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렇게 판시를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자, 최동일 전 대변인 마무리 예, 답변하시고.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방통이 적절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까지 뭐 놓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참 제가 안타까운 건요, 5명의 방통위원이 상임위원인데 2사람이 여기를 해놓고 자 국민들 앞에서 적법하다고 또 오디오 끊지 말라면서요. 왜 끊으시려고. 적법하다고 주장하면 법이라는 것은 국민의 상식선에 맞아야 됩니다. 5인 정수에서 2명이서 자꾸 중요한 결정을 다 해놓고 그게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하면 그 어느 국민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 그럼 왜 추천을 안 하십니까? 추천 최민희 추천권만 해도 최민희 추천권을 법제처에서조차도 최민희가 부적절한 인사라고 내리지 않았어요. 최민희 의원 대통령이 왜 이걸 잠깐만요. 안 받습니까? 잠깐만요. 그 사람 이제 국회의원입니다. 잠깐만요. 예. 국민이 국회의원 시킨 사람 왜 안 잠깐만요. 받습니까? 네, 청취자분들도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열린 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치열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 농객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정치의 재구성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송영훈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최태경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1부에서도 상당히 치열했는데 2부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관련인데요. 한동훈 대표 체제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이 한동훈 대표 지도부가 출범한 지가 이제 며칠 되지 않았는데 상당히 또 내부적으로는 친윤 친한 긴장 관계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인사 관련해서도 지금 정점식 정책위원장의 자리가 또 유지될지 아니면 교체 여부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한 일주일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동훈 대표 체제 좀 안정 속의 순항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좀 갈등이 조기 좀 불거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송 전 대변인부터요.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인선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뭐 사무총장, 지명직 최고위원, 뭐 정책위원장을 만약에 교체를 한다면 정책위원장, 여의도 연구원장 이런 자리들을 한꺼번에 인선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일단 사무총장을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수 있듯이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향은 분명히 변화가 맞아요. 개파 색깔이 엷은 서범수 의원을
더군다나 재선 아닙니까? 사무총장으로 인선한 거 보면은 변화를 하겠다는 그런 방향성은 보이지만 다만 당내에 또 여러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속도 조절을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설득을 하고 공감대를 넓혀가는 그런 작업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린다. 그렇다고 해서 출범한 한동훈 지도부가 뭐 나쁘지 않다, 괜찮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두고 계시는데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이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떻게들 보시는지 이 인사와 관련해서 유지될 것이냐, 교체될 것이냐, 김호일숙 대변인. 그 당마다 가지고 있는 당헌, 당규가 조금 다른데요. 원래 상식적으로 보면 대표가 새로 선출이 되면 당직자들이 모두 사퇴를 하고 대표가 새 진용을 짜는데 길을 열어주는 게 맞습니다. 임기가 있더라도. 예, 임기가 남아 있는 것도 좀 예전의 흔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게 본인의 의지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부탁이거나 지시인 건지는 모르겠으나 객관 상식적으로 보면 일단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점진적인 변화와 혁신 꾀하는 거 좋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기대했던 거는 전당대회에서 전혀 보여주지 못했어요.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대패를 했으니 국민의힘이 왜 그랬을까 원인을 분석하고 보수 정당이 어떻게 변신을 해야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회복할 수 있는가, 이런 건강한 토론이 안 보였거든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누구 문자를 씹었네, 뭐 댓글팀이 있었네, 그 공소 취하를 부탁을 했네 안 했네,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흥미진진은 하지만 생산적이지 않은 토론을 했던 거고, 그 여파가 과연 그대로 사라질 수 있을까? 대표가 누구로 뽑혔다고 해서 그때 그 갈등, 앙금 이런 게 밥 몇 번 먹는다고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게 남아 있을 거다. 마치 자동차 운전하는데 유리창에 돌이 탁 튀었어요. 그게 지금은 안 보이지만 금이 쫙 가는 것처럼 저는 봉합이 지금 돼 있다고 하더라도 갈등이 불거져 나올 소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개혁신당의 김성재 수석 대변인 어떻게 보시죠? 이준석 의원은 축하난을 받고 바로 흔들릴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뭐 한동훈 당대표가 일을 잘한다 못한다라는 부분을 평가하기는 너무 이른 시점이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봐야 될 점은 윤한 갈등이 봉합이 됐는가라는 부분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많던 싱어는 다 어디로 갔을까, 뭐 이런 책도 있었는데 그 많던 친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예전에는 분명히 이제 대통령께서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싫다 그러면은 막 모두가 달려들어서 의총에서 막 뭐라 그러시고 쫓아내고 하셨는데, 지금은 한동훈 대표께서 사실은 전당대회에서 보여준 모습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어쨌거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일정한 거리 두기를 한 것도 맞고요.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도 뭐 만찬은 했습니다. 삼겹살 만찬 바로 했죠. 바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진정한 의미의 화해였을까? 사실은 그 만찬 시점도 조금 의아한 것은요, 보통은 지도부 구성이 끝나고 갑니다. 보통은 새 대표가 들어서면 사무총장, 뭐 정책위 의장, 뭐 이런 분들 다 임명되면 같이 인사를 가는 게 맞죠. 근데 뭐 그 다음 날 최상병 투표가 있어가지고 또 특검 투표가 있어서 그랬을 수는 있습니다만, 새로도 구성되면 또 따로 할 수도 있을 테고요. 예, 그래서 뭐 가가지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2시간 동안 만찬을 했다 그러고 참석자가 거의 20여 명 가까거든요, 양쪽에. 그럼 2시간 동안 만찬에서 과연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을까? 전 이게 과연 정말 진정한 봉합이 되었을까? 조금 의문이 되는 상황입니다. 최 전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한동훈 대표와 함께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9명의 지도부 중에서 지명적 최고위원까지 포함하면 현재 상태에서는 친한이 4명, 친윤이 5명, 정점식 정책위 의장까지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러려면은 정책위 의장이 교체돼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뭐 그 숫자 싸움 또 언론에서는 막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건은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대표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어쨌든 선출됐는데 대표가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상식이죠. 대표 정책위 의장은 대표의 철학과 노선을
어찌 보면 가장 밀접하게 그 협의해야 될 사람인데 새로 대표 뽑히는데 전 정책위 의장이 계속 있는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아무리 임기 1년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25조 국민의힘 당은 25조에 보니까 당직자의 임명권과 출처권은 당대표한테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예. 그럼 거기 더 구속력이 있다 보는 게 상식적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직자들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도 일단 한동훈 대표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당은 대통령이 이끄는 게 아니잖아요. 당대표가 이끄는 거잖아요. 그럼 당대표가 내 바람은 한동훈 대표가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모두 그게 뜻을 모아야 되고 그리고 윤한 갈등이 좀 생기면 그 내부 집안 정부 여당은 좀 시끄럽다 할지라도 한동훈 대표의 하나의 긍정성이 있습니다. 이분은 국민들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국민한테 인기 얻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나라에는 좋습니다. 예. 민주당하고 선의의 경쟁도 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우리는 뭐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선거만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 하자는 대로 우 따라가면 우리한테는 좋아요. 지지도는 계속 낮게 올 거고 하지만 나라를 생각하면 알겠습니다. 인기에 연연한 한동훈 대표를 일단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유튜브로 들어와서 보셔야 되는 이유는 지금 최태경 전 대변인의 설명에 송 전 대변인께서 연신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그런데 반발이 없네요 이번에는.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정책위 의장의 거치는 뭐 전국 상임위에서도 논의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조금 이게 견제구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정책위 의장의 거치 송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그 김재원 최고위원이 하신 말씀은 저는 당헌 해석에 관해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니 지금 당헌상 그 당헌의 유권 해석 기관인 상임전국위원회에서 판단을 받아서 논란을 해소해야 되지 않냐는 차원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논란이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은 것이 앞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국민의힘 당헌 25조 사항에 보면은 당대표는 당직자 인사에 관하여 임면권 및 추천권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예. 임면권 그러니까 임명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면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당대표가 바뀌면은 그 정무직 당직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월급 받는 사무직 당직자 말고 당대표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정무직 당직자들은 보통 일괄 사표를 냅니다. 그 한동훈 대표가 작년 12월에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도 당시 유이동 정책위 의장이 사표를 같이 냈어요. 사의 표명을 했는데 다만 유임이 됐죠. 사의를 표명하고 나서.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괄 사표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인사에 관해서 제 생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래요. 네. 일정 부분 탕평 인사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 당대표 한 번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다음 스텝을 바라보는 정치인 아닙니까? 대선이겠죠. 그러면은 개방성과 포용성을 보여줘야 돼요. 나는 이 당에서 한동훈 일극체제 이런 거 만들 생각이 없다. 나는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라는 걸 보여줘서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드러내야 됩니다. 친한 친윤 뭐 이렇게 갈라가면서 경쟁을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일정 네. 부분 탕평이 필요한데 그걸 어느 포지션에서 해야 되냐라고 하면 그건 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꼭 정책위 의장이 돼야 되느냐 아니면 사실 다른 당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동훈 대표에게 맡겨둘 문제고 그다음에 정책위 의장의 거치는 그분을 유임을 할지 뭐 교체를 할지는 당대표가 판단할 문제인데 저는 그래도 4.11 표명을 해서 재신임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뭔가 좀 대범해 보인다. 그런 예.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민주당 전대로 가봅니다. 민주당 전대는 지금 뭐 9대명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90%대 대표 당선 이재명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 이제 이 당권 도전, 당대표 선거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반면에 최고위원 후보자 이 판세가 유독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김범수 수석 대변인께 질문을 드려보면 네. 이른바 봉주루 효과로 1위를 달렸었던 정봉주 후보였는데 부산, 울산, 경남 선거 또 충청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유튜브 동영상을 찍었죠. 김민석 후보자와 함께 이거 왜 표가 안 나와 뭐 이렇게 비슷했나요? 네. 뭐 그런 영상이 공개되고 난 이후에 1위를 차지했거든요. 김민석 후보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재명 대표가 김민석
후보뿐만 아니라 정봉주 후보랑도 비슷한 영상을 찍은 모양이에요. 모든 아, 예. 근데 이제 그날 분위기가 두 영상을 비교해 보면 김민석 후보와는 훨씬 가까운 듯한 친밀도가 있어 보이고 정봉주 후보랑은 좀 어색했다. 뭐 이런 평가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정 후보만 몰아준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초반전에 정봉주 깜짝 효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많은 표가 남아있는 수도권이 있고 해서 결과를 점치기는 힘드나 아직까지는요. 예. 그렇지만 아무래도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이 큰 만큼 예. 이 대표가 뭔가 조금이라도 우호적인 손짓을 보여주거나 예. 어떤 표시를 하거나 이 대표와 가까운 뭐 방송인들, 유튜브 방송인들이 또 누구 특정 후보들을 좀 지원한다든가 누구를 등장시키든가 하면 좀 그게 민주당 내에서는 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예. 김성년 수석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최고위원도 이재명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봐요. 아하. 예, 지금 뭐 당내 선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옳다 그르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사안을 정확하게 그냥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자면요. 그 정봉주 그 후보가 1등을 달리는 것이 사실은 조금 의외였었던 것 같아요. 조금 의외였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께서 좀 사인을 주신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그 친민주당 유튜브에 후보가 셋만 나옵니다. 그 김민석 그리고 한준호 강선우 이 세 분이 나와가지고 한번 해요.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거든요. 네. 거기에 나오고 나서 이 재명인의 말이나 이런 곳에다가 그 말이 돌아요. 우리 대표님의 뜻은 이게 아닌가? 이런 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순서가 확 바뀝니다. 예. 예, 진짜로 눈에 보일 정도로 바뀌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물론 이게 이재명 대표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거를 그렇게 인식하게끔 하고 그거에 따라서 팬심이 움직이는 거 그리고 팬심이 곧 당심을 지금 이끌어가는 효과를 좀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예. 근데 이 부분은 뭐 당 대표께서 지금 90% 넘게 이제 나올 예정인데 나올 상황입니다. 나올 상황인데 네. 뭐 생각이 현실이 되는데. 그분의 픽에 맞춰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당원들의 생각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차태규 전 대표님께 안 여쭤봤습니다. 이 현상 어떻게 봐야 되고 이번 최고위원 후보자는 몇 명까지 당선이 되는 겁니까? 예. 세 명입니까? 5명입니다. 5명 누굽니까? 지금 8인이 경쟁하고 있고요. 예. 그중에 5분이 당선되고 3분이 탈락합니다. 여기서 이제 팩트부터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잼카라고 있습니다. 이재명카. 이재명 대표가 타고 다니는 차인데 옆자리에 최고위원을 출마자 처음에 한번 태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을 밀어주는 거 아닌가 이런 말이 나왔죠. 아 카니발 같은 차량 내에서 자, 촬영되는 영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재명 TV를 이렇게 촬영합니다. 근데 처음에 한 분 나왔을 때 저기 저 산인갑다 했는데 사실 8사람 다 태웠습니다. 결국. 다 태웠고요. 근데 이제 하나 화제가 된 건 우리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윤석 표가 왜 이리 안 나와?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아하. 근데 그거는 찍은 게 아니고 찍힌 겁니다. 걸어가면서 복도에서 걸어가면서 그 누가 찍는지 모르고 그냥 그 말을 던졌는데 네. 그게 이제 찍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지점은 그래서 이제 거기 찍혔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한테 실질적으로는 결과적으로 도움됐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국민의힘이나 보수 언론에서는 이게 이재명 1급 체제로 간다 막 이렇게 좀 공격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건 아는데 근데 이제 팩트는 이런 겁니다. 지금 1, 2등 싸움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1등 정봉주, 2등 김민석입니다. 예. 근데 1등 정봉주를 설마 또 친명이다 뭐 찐명이다 하진 않겠죠. 설마 지난번 공천 못 받은 분이니까. 근데 두 분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지금은 보니까 한 1.5, 2% 정도 정봉주 후보가 아직 앞서고 있는데 예. 2등 김민석 후보가 좀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뭐 결과는 예. 장담하겠습니다. 자, 2명은 김민석, 정봉주, 예. 나머지 3명은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정봉주 후보가 앞섰던 거는 그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도 아시야 재미있게 간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동정표가 초반에 아주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국회의원 공천 탈락을 지금 몇 차례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정표가 실제로 많이 작동했다는 거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관심 있는 게 5, 6등 싸움입니다. 꼴등이 5등이잖아요. 이 턱걸이 싸움이 정말 치열합니다. 지금 0.5인가 0.7 차입니다. 이현주 후보하고 한준호 후보. 그래서 저는 솔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준호 후보는 그래 친명이라 분류할 수 있는 분 맞습니다.
예전에 수행도 했고. 근데 솔직히 이현주 후보는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에 있다고 보는데 이분은 또 친명이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자 일극체기를 하지만 5, 6도 싸움 또 친명 아닌 분과 친명이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언론식으로 분류하면. 그리고 1, 2등 싸움 또 정봉주, 김민석이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일극체계라고만 보지 마시고 이 관전 포인트를 살려서 잘 좀 보시는 필요도 있다. 그래서 지금 5분을 꼭 말씀하라니까 예. 정봉주, 김민석, 네. 김병주, 김병주. 그리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좀 도와주세요. 생각이 안 나요. 저 그리고 전현희. 여성은 무조건 한 명이 돼야 되지. 네. 이렇게 네 분은 거의 앞서 있고 네. 5위 자리를 두고 지금 이현주, 한준호 이 두 분이 남은 한 자리 가고 싸우고 있는 게 뭐 객관적인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최고위원 경쟁은 상당히 흥미진진한데 지금 김두관 후보 개딸이 당을 점령했다. 또 반대 목소리도 수용 못하는 건 민주당이 아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이재명 전 대표가 지금 전당대회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김두관 후보보다 지지율이 10배가 넘잖아요. 득표율이. 그런데도 여유가 없어 보여요. 사실은 굉장히 아량을 보여주고 대범함을 보여주고 김두관 후보를 감싸 안아야죠. 그런데 사실은 김두관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현장에서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을 야유를 해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이것은 매우 적극적으로 말려야죠. 그래야지 중도 확장을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는 여전하다라는 느낌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순회 경선이. 그리고 최고위원 선거 잠깐 말씀드리면은 정봉주 후보가 저는 출마해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건강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어떤 이유로 지난 총선 때 공천이 취소됐습니까? 그 2017년에 그 유명한 DMZ 지뢰 경품 망언. 그 DMZ에 들어가서 지뢰를 밟으면은 목발을 경품으로 주자. 명백하게 우리 군인이 피해자가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이런 망언을 해서 민주당 스스로가 도저히 국민들께 추천할 수 없는 정치인이라고 판단해서 공천을 회수했어요. 리콜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당원들이 동정표를 주고 있다. 그러면은요 우리나라의 군필 남성들은 이건 도저히 지지할 수 없는 정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 1, 2위를 다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저는 어쨌든 민주당의 최고위원 선거는 김민석 후보가 결국 1위를 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예. 지난주까지 4위 하다가 지금 부울경에서 1위 했잖아요. 이건 부드럽게 잠깐만. 부드럽게네. 그러니까 참 이렇게 하고 우리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최고위원이 선정하면 친명 일극체계가 공격하고 친명 아닌 분이 선정하면 그분은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흠집내기식 참 토론에 저는 해감이 드는데요. 저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5.18 망언해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내부 징계된 사람 아닙니까? 자체 징계 그리고 당분간 나타나지 말라고 국민의힘 내부 국회의원들도 했던 분 아닙니까? 그분도 최고위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자기들한테는 그리 간대하고 상대한테는 그리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댑니까? 저도 김재원 가지고 공격 안 했잖아요. 그래서 서로 좀 지나친 그런 건 좀 자제했으면 최 전 대변인께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워낙 90%대 이재명 후보자가 득표율이 높으니까 김두관 후보자를 향해서 표가 왜 이렇게 안 나와? 이렇게 또 이재명 후보자가 한마디 해줄 수도 있나요? 근데 본인도 뭐 90% 지지받고 꼭 당선되고 싶겠습니까? 80받아도 상관없는 건데 본인도 이제 본인은 당원들과 지지자들한테 자기의 최선의 모습을 보이고 자기의 비전을 제시하고 지지받으려고 하는 거는 정치인의 본능이잖아요. 예. 그걸 입으로 그럼 뭐 점수 깎이는 행동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도 해주고 예전에 좀 가볍게 이야기하자면 80년대에 조용필이라는 당대의 가수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가수왕을 계속했는데요. 예. 그거 조용필 탓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자, 이 김보엽 수석 대변인께 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대표에 이제 선출된 조국 대표가 교섭단체 요건 완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섭단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요건을 완화해달라.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을 향한 좀 러브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걸 러브콜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아닙니까? 러브하지 않는데 러브콜. 아닙니까? 예. 마치 한참 두 당 얘기를 하다가 한편 조국 혁신당은 이러는 것 같아서. 아니 이거 빼놓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네. 저희가 내일 이름 붙이기로는 민심 그대로 정치혁신 4법
법안 4개를 냅니다. 그중에 하나가 교섭단체고 나머지는 국고보조금, 정책위원 배분 문제, 비교섭단체는 정보위원회도 못 들어가거든요. 이런 국회 내 불합리한 제도 4가지에 대해서 법안을 내고요. 지금 교섭단체 20석인 원칙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다른 외국과 비교해봐도 지나치게 높고,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상임위 18개에 다 들어가야 되니까 최소한 20명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하는데 그것도 억지스럽고요. 한 5% 정도면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원래는 총선 전에는 적극적이었는데 총선 뒤에 말이 좀 바뀌고 있죠. 그걸 상기시키는 겁니다. 개혁신당에서는 이런 교섭단체 요건 완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근데 죄송해서 제가 몰라서 그런데 그럼 몇 명으로 지금 완화를 법안은 10석으로 냅니다. 10석이요? 네네. 아 저희가 3석이었으면 좀 동의하려고 그랬는데요. 세 석이면 동의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 교섭단체가 이제 몇 석이냐는 뭐 말씀하신 대로 원칙이 없기는 해요. 예. 원칙이 없긴 하고, 또 지금 현재 국회가 너무 양 교섭단체만 과도한 권한을 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저희는 의사일정 협의에도 못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예산 지원도 없고 공간도 적게 받고, 그다음에 인력 지원도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국회 원내 활동하기 참 힘듭니다. 그런 면에서 뭐 동의하는 부분은 있으나, 저는 이 원칙을 자신이 바꾸는 거는 조금 동의하기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명분이 조금 떨어질 수 있죠. 차라리 민주당을 설득해서 민주당에서 10석으로 이렇게 법안을 내주면은 조국 혁신당 오케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한 2분 정도, 3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차태경 전 대변인과 송영훈 전 대변인께 정말 국민들은 걱정을 참 많이 합니다. 계속 국회 충돌, 공백, 딱 정확하게 1분 드리겠습니다. 이 뭔가 좀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선민우사 해결할 의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님도 참 특이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뭐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럼 왜냐하면 본인의 국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국정 지지를 올리기 위해서라도 야당에게 일정 정도 양보하고, 그러니까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민주당을 손을 들어줬다는 것은 현실로 좀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국정 운영함에 있어서 민주당 뜻대로 다 해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국민 누가 봐도 저 지점에서는 대통령께서 민주당의 욕을 받아서 양보를 하고 있네. 예. 이런 걸 다는 아니더라도 몇 군데를 보여주시면 알겠습니다. 본인이 통치하시기도 훨씬 좋을 건데 왜 저러시는가 참 알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예, 1분요.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21대 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2020년까지 민주당 계열 정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총 8번이었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가지고 나서부터 21대, 22대 아직 1년이 안 지났죠? 민주당 계열 정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총 16건입니다. 벌써 2배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의석이 쏠리기 시작하면서 어떤 것들이 벌어지고 있냐. 우리 사회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서 형성된 사회적 합의, 그리고 그 합의를 지탱하는 제도들을 자꾸 일방적으로 무너뜨립니다. 검수완박, 그다음에 다른 야당들을 모아서 만들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뭐 탄핵소추 남발, 방송 3법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키자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라는 말 덧붙입니다. 자, 국민들은 과연 어떤 해결을 원할까요? KBS 열린 토론 정치의 재구성,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살이고요. 올 12월에 쌍둥이 손주들 만나게 될 김연옥입니다. 예비 할머니입니다.